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나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연령 기준선, 그 경계가 앞으로는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나이를 다시 바라보고 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기를 써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라면 40만 원짜리 보행기를 단돈 6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년생활 설계사 황금빛 인생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이네요. 오늘은 정부가 최근 들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는 노인 연령 기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는 최근 노인 연령 재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달아 3차례나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인의 나이를 새롭게 다시 정립하겠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주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는 건 현재의 노인 기준이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의 이면에는 어쩌면 누구나 짐작하듯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곧 국가 재정이라는 커다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복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엔 정부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근거로 노인의 나이를 다시 규정하려는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회의의 핵심은 바로 2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둘째, 현재 노동시장과 연결되는 노인의 역할은 어떤가. 이런 2가지 축을 바탕으로 과연 언제부터를 노인이라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72세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는 2011년 당시 95세였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10년 전 65세의 건강이 지금은 72세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건강 수명도 함께 길어졌고 단순히 나이만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최성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65세라는 숫자, 이제는 그 기준을 다시 설정할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자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은 약 4.2%였습니다. 이는 2011년보다 약 2.4% 줄어든 수치로 분명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노화 지수라는 지표를 보면 이 변화는 더욱 명확합니다. 1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2011년 65세의 평균 지수가 10.81이었다면 2023년 72세는 10.88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죠. 이는 지금의 72세가 과거의 65세와 건강 측면에서 거의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런 통계를 토대로 정부는 노인의 기준에 대해 다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 연금 수급, 복지 대상, 각종 지원 정책들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발표에는 한 가지 분명한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건강, 활동 능력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했을 때 65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은 고령자들 자신에게서도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는 아직 젊은 나이지. 노인이라기엔 좀 이르지 않나? 나는 최소 70은 되어야 노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인식이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삶의 방식과 신체적, 정신적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기준 변경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존재했죠.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누려왔는지, 어떤 일을 하며 지내왔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달라집니다. 단지 숫자 하나로 선을 긋는다면 사회 내부의 불평등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나이만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70세여도 여전히 정정하게 일을 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다른 이는 사정상 건강을 돌볼 수 없어 일찍부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라는 잣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정말로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과연 그 변화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논의의 중심에는 당연히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연금을 받아오던 이들도 당장 그 혜택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삶의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기초연금 구조는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 하위 70%까지를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설정한 지금의 방식은 너무 포괄적이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수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반대로 정말 필요한 이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한다면 기초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KDI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달 최대 34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연금 수급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연금 재원의 고갈 속도 역시 점점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득 구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삼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은 2015년엔 56%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상승하여 지난해에는 무려 94%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이 비율이 기준 중위소득의 107%까지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정 구조와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걸려있는 큰 물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삶을 기준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분명했습니다. 노년층의 소득이 전국민 평균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중위권에 속한 노인들까지도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연금을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떠올려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세세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실제 소득은 물론 부동산 보유 현황, 차량 소유 여부, 각종 금융자산에 이르기까지 꼼꼼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파악하려 했지만 그 촘촘한 그물망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편법을 동원해 자산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는 반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이제는 손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흘러가다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제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경고입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향후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205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 중 약 30% 정도만이 빈곤층에 속하게 되고 2070년이 되면 이 비율은 20%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를 노인 집단 내부가 아닌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즉, 연령만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전체 사회 속에서의 상대적 소득 위치를 기준 삼아 진정한 빈곤 노인을 선별하자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일이 줄어들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KDI는 두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를 기준으로 모든 노인에게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게 100% 이에서 출발하되 매년 조금씩 그 기준선을 줄여나가 2070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까지 축소하는 점진적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재설계할 경우 수급자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수급자 비율을 57%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두 번째 안은 최종적으로 37% 수준으로까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정부의 재정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약 19%, 두 번째는 무려 47%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이러한 개편은 한정된 복지 예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시작해 점차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이, 더 깊게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니라 노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직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외로운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제 9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 불리기엔 어색한 나이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지난 몇 달 사이 연달아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노인 연령 기준을 본격적으로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단순한 제안이나 구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계바늘은 계속해서 돌고 있고
우리 삶에도 곧 그 여파가 닿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향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노인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변화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건 단지 기초연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이라면 65세가 되어야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해가 바뀔수록 수령 가능 연령이 점점 높아져 이제는 5살이나 늦춰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연령 역시 머지않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나에게 직접 닿을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65세가 노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곧 65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그 나이를 넘겼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준다던 그 혜택들,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놓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항목별로 간결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혜택, 바로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교통비 지원부터 살펴볼까요? 철도요금, 항공요금, 그리고 국내 연안 여객선까지도 혜택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새마을호 열차는 30%, 무궁화호 열차는 50%까지 요금이 감면됩니다. 비행기는 10%, 배는 20%까지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지원입니다. 문화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국립공원, 국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극장이나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의 입장료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문화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삶의 품격을 높이는 숨결이니까요. 건강보험 역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등급별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4777-1000번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등급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만이 가구원인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 경감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라면 역시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요금 할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요금 할인 혜택은 꼭 챙겨야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가계 통신비가 부담되는 지금 같은 시대, 이를 놓치고 지나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한 달 동안 통신요금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22,000원 미만이라면 그 절반인 최대 11,000원까지 정부가 감면해 줍니다. 이 감면 대상에는 기본 요금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료와 데이터 이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인 셈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통신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도시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시설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 하나므로 관련 시설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노후 준비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지 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건강, 여가, 인간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앞으로 수급자가 될 예정인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개별 진단부터 상담 교육, 사후관리까지 연결되어 있어 막연했던 노후 준비가 훨씬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 복구비와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자신이 받고 있는 연금액의 2배 이내이며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 있는 줄 몰랐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지식과 은퇴 설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주목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은퇴 전후에 필요한 경제적 감각과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신용은 어떻게 쌓고 부채는 어떻게 줄일까? 연금 말고 또 어떤 금융 상품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의 실질적인 해답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아카데미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와 교육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문의는 착제66804G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바로 노후의 일자리입니다. 은퇴는 했지만 아직 내 몸은 정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순히 생계수단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끈이자 자존감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는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결, 봉사, 소통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대부분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기에 본인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참여 가능 연령, 사업의 유형, 활동 조건들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활을 위한 한 푼이 간절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당장의 생계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찾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희망이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어르신들은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아직 쓸모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등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